제가 제 1편에서 카르텔 얘기를 했습니다. 제 카르텔 얘기를 했는데 권력은 그게 속성이에요. 집단이고 자기네들 이너서클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만드는 건 이게 속성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카르텔이 뭐를 훼손하면 안 되냐면 투명성, 합당한 거 이런 거를 훼손하면 안 되겠죠. 근대 정치에서 카르텔들이 형성되는 과정,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해요. 제일 카르텔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카르텔은 여러분 부르주아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성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성에 사는 사람들. 아우구스 부르크, 룩셈부르크 할 때 그 부르크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에 사는 사람들, 이걸 번역한 게 시민이에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부르주아하고 피플을 자꾸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이거는 특수한 어떤 사회문화적 그리고 직업적인 배경이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민이라는 거에서 그러면 부르주아 계급의 근대 정치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 납세자라는 얘기죠.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왕이 했어야 되는 거는 교역로, 통상로를 유지시켜야 돼요. 그걸 중상주의라고 부르죠. 세금 받아서 중상주의하고 대가로 이 세금 받아서 만든 게 관료제도와 상비군이죠. 상비군 조연은 뭐였냐? 뭐긴 뭐겠어요. 용병이지. 이 용병과 관련돼서 용병은 어때 고역하냐? 영주권을 가지고 쟁탈을 할 때 이 용병을 부릴 때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결국 시집장가 문제입니다. 혼인의 문제가 꼬였다. 혼인과 그 친인척 그 관계가 꼬여서 이걸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용병 고용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귀족들은 다 친척이니까 친척 간에 싸우는 겁니다. 그때 용병 고용해서 싸웠다가 이 용병들 절로 움직이고 그랬던 걸 이 용병을 압살하고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 용병을 진압하게 된 게 이제 상비군을 가지고 이 용병, 귀족들의 용병을 진압하면서 왕이 절대왕정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 이제 시민계급은 왜 왕한테 이렇게 세금을 바쳤냐? 관세라는 거 있죠, 관세. 관세는 출입세입니다, 출입세. 지나가면서 뜨는 이게 삥이에요, 삥. 장사하는 사람이 이성을 지나가는데 얘한테도 삥 뜯기고 얘한테도 삥 뜯기면 장사하겠습니까? 지금 내려가지고 파리까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다 삥을 뜯기면, 관세를 다 뜯기면 교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 교역로까지의 세금을 안 내고 한 방에 지나갈 수 있는 출입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간단한 거예요. 상인에 이렇게 마차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마차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말이 이렇게 달려있고 뗄뗄뗄하는데 여기다 문장을 하나 박아요. 나는 왕한테 세금 냈어.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센 놈한테 세금 냈으니까 걔한테 세금 냈으니까 너가 세금 내면 이 사람이 너한테 화낼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왕한테 세금 내고 교역을 할 수 있는, 이게 중상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팍스 몽골리아, 팍스 브리타니아,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데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교역로에 삥 뜯는 새끼가 없는 거, 그게 팍스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성에서 이렇게 갑니다. 원나라 제국 때. 이때 삥 뜯는 거 딱 하나죠. 원나라, 몽고 황제. 그럼 만약에 이 원나라가 없어지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려에서 여기까지, 로마까지 교역이 될까요? 안 되죠. 교역이 발달하는 건 이 모든 교역로상의 주인이 한 명인 거, 그거를 팍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평화라든지 이런 걸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교역로가 뚫려서 이렇게 됐다는 건 왕은 뭐를 걷습니까? 세금을 걷죠. 그러면 여기서 이 세금이 부가가치의 전부 다일까요? 부가가치의 일부분을 먹는 거죠. 세금도 뭐의 일부분이에요? 가격이죠. 가격의 일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가격에 뭐가 반영이 돼 있어요? 항상 생산자의 단가도 포함되어 있고, 유통,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세금, 금융이죠. 이 역학관계가 정치의 기본인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개념이 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당하기 싫어서. 우리가 생산을 안 하면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야. 특산물과 공산품을 생산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유통도 없고 판매도 없고, 그리고 아예 산업공상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선비 있고 농사꾼 있고 제조업자 없고 생산과 판매를 없애버리니 유통이 없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모든 역사가 뭐 중심이 돼요? 세금과 삥뜯기는 농민. 그 세금도 누구한테 걷겠어요? 농민한테 걷죠. 그리고 금융 이런 거 발달할 일도 없고.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니까 지금 세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생산, 유통, 판매 이렇게 쭉 얘기 나온 이 모든 거, 이게 뭐라고요? 결국 교역로에서 벌어지는 거고, 이 교역로를 관할하는 왕이 한 명인 거예요. 이게 팍스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역로 사이에서의 범위, 이 범위에 하나가 돼 있는 사람, 그걸 뭐라고 부른다? 군주라고 부른다. 서양에서는 그 납세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영주들한테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없애게 부르주아 계급이 한 명한테 세금을 몰아주고 이 군주는 뭐를 만들었다? 상비군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상비군을 관리하고 납세 체제, 세금 걷는, 조세를 걷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관료다. 관료는 기본적인 역할이 뭐다? 세금 걷는 사람들, 재정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건 세금만 걷고 상비군만 유지하면 타락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타락을 할 때는 결국 파티만 하다가 망하는 거지. 제일계급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제일계급은 여기서 상인계급이 제일계급인데, 이 상인계급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다?
이 사람들이 상인이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급적 상승을 꿈꿨을까 안 꿨을까? 꿈꾸죠. 돈을 벌어서 뭐가 되고 싶었다? 귀족이죠. 귀족은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세금을 기본으로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 계급이 생산과 유통하는 사람들보다 이들의 부와 어떤 쪽이 부가 더 올라간다? 이쪽이 더 부가 더 점점 커지고 사회적 실력이라는 게 이쪽이 더 압살하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이들이 혁명을 통해서 귀족을 없앴지만 초창기에 여기 귀족에 편입되는 방법 대학입니다. 대학. 평민이 귀족이 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법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법복 귀족이라고 불렀어요. 법복을 입고 귀족이 됐다 이런 뜻이고 붉은 피의 귀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태어날 때가 귀족이 아니라 빨간 피를 가지고 태어나서 귀족이 된 사람들. 원래부터 귀족이었던 사람들은 푸른 피의 귀족이라고 지들도 색깔이 빨가면서 법복 귀족이든 붉은 피의 귀족이든 기본적으로 후천적으로 귀족이 된 사람들이고 법관 또는 성직자 그리고 왕이 인정한 철학자. 이 당시에 철학자는 신학자죠. 성직자하고도 비슷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귀족으로 편입이 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면 대학들이 온전히 부르주아 계급을 받아주냐? 아니죠. 부르주아 계급들을 받아주는 거에서 어떤 전통이 생긴다? 기부금 입학의 전통이 생기죠. 이렇게 기부금을 하고 뭐가 생긴다? 학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과가 만들어지는데 이 학과가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커리큘럼도 전쟁이 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문들 원래 있었나요? 그 전에 대학은 신학교였단 말이에요. 세미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학교였는데 그 신학교가 지금의 일반적인 학교로 바뀌죠. 그리고 이 학교로 바뀌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대 학교에서 그렇게 커리큘럼 전쟁을 할 때 무엇을 강조했냐면 보편성이죠. 이 보편성이 화신과도 같은 얘기가 뭐다? 그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 물리학이 이 보편성의 화신과도 같게 됩니다. 이 칸트의 뭐 이 순수이상 비판이나 기타 등등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뉴턴이 발견한 이 과학적 보편성 이거를 중심 테마로 한 학문을 만들죠. 그리고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추구 특성은 보편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대학이 만들어지는데 이 보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반대가 되는 게 특수성인데 이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에도 엄청난 계급 투쟁이 있습니다. 이 특수성은 기본적으로 귀족의 영역입니다. 귀족의 영역이고 이 보편성은 평민의 영역. 그러면서 이 보편성과 이 특수성 사이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심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다.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물을 중심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보편적으로 보지 어떤 신의 섭리, 특수성으로 바라보는 건 다 유심론적으로 바라보니까 특수성으로 바라본다. 이것도 그거 자체도 대단히 계급투쟁적인 성격이 되어 있다. 결국은 이 대학을 들어가야 계급이 상승한다라는 이 부르주아 계급 이들이 이제 어떤 계급 투쟁까지 하게 되냐면 모두가 다 대학을 들어가서 법복 귀족은 초기지.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주아 계급은 많아지고 대학 입학생은 많아지면 졸업자 중에서 법복 귀족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죠. 돈은 많은데 귀족으로 편입이 못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주로 이렇게 바글바글 어디서 모이게 되냐면 살롱 같은 걸 만듭니다. 살롱 같은 걸 만들어서 문학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돈 많은 애들이 세상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데 쌍놈이거든. 평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는 귀족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못했어. 쉽게 생각하면 고시를 떨어졌는데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해. 이런 애들이 이제 살롱의 왕총 모이죠.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판적 지식인. 사회를 뒤집어 엎자라는 지식인 그룹이 생겨나는 게 바로 법복 귀족에 편입 못된 2층에서 왕창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힘에 의해서 이제 혁명이 벌어지고 철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들이 결국 사회적 실력에서 나중에는 뭐까지 만들 수 있냐면 군대까지 만들 수 있죠. 총칼을 누가 만들어요? 총칼을 이들의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납품을 하던 물건을 자기가 직접 무장을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민병대가 되죠. 그 민병대가 왕의 정규군한테 뒤질 이유가 없죠. 힘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왕의 군대를 민병대와 국민군으로 쓸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계급 투쟁에서 이렇게 비판적 지식이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들이 나폴레옹 전쟁이 쭉쭉 하면서 계급 철폐라고 혁명하라고 이고 만들어낸 사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는 이 비판적 지식인들이 중요한 덕목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보편성이에요. 이 보편성에 화신과도 같은 학문이 뭐겠습니까? 수학과 과학이죠. 계급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까요? 계급을 철폐하고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죠. 이때 이 자유민주주의 혁명, 자유주의 혁명에서 핵심적인 세력은 평민의 핵심적인 세력은 일단은 부르주아 계급의 중심에서 있는 이 비판적 지식인 그리고 또 누가 같이 협력합니까? 농민이죠. 그리고 또 누가 협력하죠? 노동자. 자유주의 혁명은 귀족을 내쫓기 위한 과학과 수학적 사고에 대한 보편적 진리에 대한 깃발을 들었고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가 함께 뭐를 철폐했다? 계급을
철폐했다.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 계급을 없애니까 뭐가 붕괴되냐면 귀족, 왕과 귀족의 관료 체계가 붕괴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붕괴합니다. 교회가 담당하고 있던 교육, 왕이 담당했던 행정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여기서 이제 현대적음의 가버먼트가 생기죠. 행정부라는 것 자체가 왕이 있을 거나 있을 때도 당연히 있었던 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여러분 근대 시민사회의 산물입니다. 이 가버먼트에서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하잖아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우리는 재산을 가질 수 있죠.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어떻게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등기가 안 되는데. 그리고 계좌를 만들 수 있죠. 금융제도의 발달하고도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역사에서 자꾸 빼놓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었던 부르주아 계급만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주아 계급의 일원으로서 생산 유통 말고 또 하나 실력을 하고 있는 게 역사의 비밀인데 또 하나가 뭐죠? 금융입니다. 이게 이 금융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유대인이다. 아니 왜 이 금융이나 왜 유대인들이 먹었을까? 이 돈이 되고 그런 거면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왜 유대인들이 먹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을 받으면 이자를 받으면 어딜 간다? 지옥을 간다. 이게 중세 유럽의 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서 지옥 가기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금융업의 담당자가 되죠. 그게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유대인 거주 지역을 뭐라고 그러면 게토라고 부르죠. 도시에서 가장 구석탱이에 이렇게 게토 지구가 유태인, 집시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게토 지구가 생기고 이 게토 지구에 뭐가 생긴다? 금융업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융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 게토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토 지구가 어디냐면 당시 중세에서는 베네치아죠. 그러다가 점점 이 게토 지역이 북이탈리아를 넘어서 북유럽으로 생산과 유통이 위에 한자 동맹 그런 거로 해서 점점 번지면서 유대인 게토가 사방팔방에 다 박히게 되고 이 유대인 게토의 네트워크 속에서 금융업이 성장을 하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기본은 인류 역사 그리고 정치의 기본은 마진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고 생산 그리고 유통, 판매, 금융 그 다음에 세금. 정치의 기본은 이 5개와 이 5개를 규정하는 제도와 구조 그리고 또 하나가 정치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계급이죠. 생산, 유통, 판매, 금융, 이 세금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뭘 원하냐면 공정함을 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이 공정함을 원하는데 이 공정함을 깨트리는 건 뭐다? 계급이죠. 이 계급은 결국은 뭐가 고착된 게 계급이다? 카르텔이 고착된 게 계급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회질서 이것도 뭐의 흔적이다? 부르주아 계급혁명 과정에서의 흔적이에요. 창업을 해라. 기업을 해라. 돈을 벌 수 있다. 이것도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라. 생산성을 높여라. 혁신을 해라. 그러면 너는 또한 계급성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또한 뭐다? 이것도 제1계급 카르텔이 만들었었던 사회 논리죠. 그리고 그건 단순히 카르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카르텔의 얘기를 사람들이 뭐를 한 거죠? 동의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 게임의 룰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특정 계급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다른 계급이 그걸 견제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타협을 하고 동의를 해나가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온 거다. 지금 이거는 이제 역사 얘기이기도 하고 정치학의 기본이 되는 구조 얘기를 한 건데 철저하게 정치 경제적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사회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타협을 할까 그리고 어떤 몫의 배분을 하고 이 몫의 배분을 둘러싼 어떤 공정함을 세워야 모두가 다 무엇을 할까? 그 중요한 노력하는 나라는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